드디어 이제 제가 민주당 욕도 좀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우리 보수 정당의 부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등장했던 자유주의, 보수주의, 공화주의 이념들이 있었고, 그것이 건설적인 방향으로도 갔지만 우리가 PR을 나누는 방식으로도 나쁜 식으로 변질이 되기도 했다라는 문제점까지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과거로 회귀하거나 해외 사례를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보수 정치의 패러다임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을 들여다보니까 민주당도 거의 낫지 않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의석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대선을 올해 치렀던 대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보자면 민주당의 승리였지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싸움으로 보자면 보수 진영의 압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둘 간의 싸움을 보시자면 당시에 나왔었던 모든 아젠다들은 사실 보수 진영에서 나왔던 담론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보 진영의 담론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재명이나 그 다음에 민주당이 예를 들면 소수자, 약자에 대한 문제, 다양성에 관한 문제, 우리가 흔히 진보 진영에서 다뤄져야 되는 모든 아젠다들이 중요 아젠다에서 다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아주 그 작은 소소한 공약이라든지 소소한 아젠다들에서는 있었지만은 굵직굵직한 건 결국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접근, 예를 들면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보수 진영 내에서 나왔던 주요 담론들이 사실은 약간만 결을 달리해서 진보 진영과,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싸움으로 대치됐을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화는 되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이 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제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 왜 보수 내에서의 싸움이, 그리고 보수 진영의 일부를 민주당이 침범해서 이런 정치적 싸움이 일어나냐를 좀 생각해 봤더니 대표적인 분이 이 두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퀘스천 마크가 들어간 어떤 세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걸출한 보수 정치인들의 인물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계신 거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산업화의 유산은, 정치적 유산은 당연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두 정당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국민의힘이 더 크겠죠. 공이 훨씬 더 큽니다. 민주화라는 큰 시대에서 보면 그 민주화라는 정치적 상징적 자산은 당연히 민주당이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산업화의 유산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산업화의 그 유산을 어떤 식으로 잘 변용해 나가는지가 국민의힘 리더십의 핵심이었고,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이 민주화라는 상징적 자산을 얼마큼 잘 가지고 가느냐가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보고 그게 깨졌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화랑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요?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간 보수 정당이 지켜왔던, 내지 보수 정당이 내세웠던 산업화라는 상징 자산을 얼마큼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과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죠. 산업화의 상징 그 자체인 박정희 대통령의 딸입니다. 산업화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사장으로서 그 산업화를 이끌었던 주역입니다. 그렇죠? 그 이전 대통령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현대 정치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산업화랑 무슨 상관이 있지? 검찰 출신이죠. 그러니까 산업화랑은 무관합니다. 그 전에 보수 정당이 내놓았던 정치적 상징 자산으로서의 산업화를 상징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례적으로 느껴야 되는 이질감 같은 것들을 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계속 뭔가를 그런 이질감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 그랬던 것이고, 자 그럼 민주당은 어떠느냐? 민주당은 민주화에 공이 있었던 분들이 늘 민주당의 리더가 됐었거든요. 보시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 민주화 운동가로서 상징이 있는 분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말 당연히 그렇고요. 그 전에 DJ 그냥 뭐 민주화 양김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성남에서 변호사 하다가 시민운동 하다가 성남시장이 돼서 갑자기 민주당의 주요가 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두 분의 그걸 보자면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그 상징 자산은 이미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등장하게 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주화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성남에 있던 변호사가 갑자기 심지어 뭐 행정가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오히려 변호사라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과 연결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산업화는 이제 시대 정신이 거의 다 했구나. 새로운 무언가를 내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 어렵겠구나. 민주당도 아마 인식하지 않더라도 막연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 등등 해가지고 586들이 그 상징 자산을 점유하고 국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이재명의 등장으로 막연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는 재밌는 현상이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제가 시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좀 저 강의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시대 전환된 대표적인 이 두 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과 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리만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이게 요 두 분을 바꿔주시고, 왜냐면 이때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부터 보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1917년생이시죠. 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27년, 24년생, 20년대생들이시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30년대생들이시죠. 10년 단위로 이제 건너뜁니다. 노무현 대통령 30년에서 40년이시죠. 이명박 대통령 40년이시죠.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50년이시죠. 윤석열 대통령 60년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군사정권이라고 불렸던 데니까, 말하자면 군인들이 통치를 하던 시대니까 저 극단적으로 이게 소년등과했다고 치고, 이게 사실 이 흐름으로 보자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대 10년 단위로 대통령들의 저 나이대가 건너뛰게 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 시대는 우리가 같이 묶을 수 있잖아요. 이 시대도 같이 묶을 수 있고, 단 한 번도 역순으로 흘러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10년 단위로 넘어서 대통령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 시기열로 보자면 다음 대통령은 70년대에서 누군가 나온다는 게 사실은 이제 맞는 얘기죠. 저는 아직 7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저는 한참 멀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윤석열, 이재명으로 상징되던 각각 정당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이 70년대생들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그냥 이걸로만 보면 제법 높다라는 것이 저의 진행입니다. 임기가 있으니까 10년 지나면 저거잖아요. 아니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은 나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년대생 누군가가 다음에 도전해서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제 뭐 임기는 당연히 그렇지만. 10년 지나면 그 사람 늙었다. 제가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보다 더 든 사람이거나 덜 든 사람을 지도자로 뽑지 않았다는 그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걸출한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음 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50년대생이나 40년대생을 뽑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서
70년대생 정치인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저 나름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정당들도 이제 변화할 준비를 해야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짧은 역사지만 실제로 이게 좀 증명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뭐 저보다 더 이 해외 이 정당의 역사들을 더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제가 각각 정당 해외 정당들의 저 사례들을 그냥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좀 말하자면 선례를 좀 보기 위해서 이게 보시면 산업혁명 시기의 런던입니다.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도시 빈민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보수당이 이 런던 중심으로 도시 노동자들이 생기고 도시 빈민들이 생기다 보니까 런던을 중심으로 이게 총선에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나름의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대중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디즐레일리가 확실히 도시 빈민, 도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냅니다. 이후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치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떤 복지 확대 등등의 영향을 상당히 줬다. 이때 변화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독일 보수가 처음에 이 히틀러와 이거 뭐 니른베르크 전당대회 같은데 이 말하자면 독일의 우파 정당이 그러니까 극우 정당이 나치로 뭔가 다 망가져 버리면서 우파 정당이 망가지면서 이때 당시에 우파 정당은 절대로 집권 못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독일 내에서는 우파 정당이 설 땅이 없다. 나치의 충격이 너무 컸고 거기에 대한 독일인들의 반성적 성찰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러나 불과 한 5년, 10년 만에 콘라드 아데나워는 이 기민기사연합으로 다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고 그 당시에도 물론 이 아데나워 스스로가 반나치 활동을 했던 분위기였던 건 사실이지만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였고 이 가운데 아주 큰 쇄신들이 말하자면 이제 우파 진영 내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뭐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파시즘이 이제 했던 이 나라에서 독일과 비슷하게 기독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집권을 하게 되는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완전히 망했다 끝났다 했던 나라에서도 정말 오뚜기같이 보수 진영들의 환골탈태가 있었을 때에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재집권을 했다라는 사례들 제가 가져온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이런 부작용도 좀 있긴 있습니다. 뭐 극우 정당의 AFD가 좀 있고 영국 개혁당 여기도 참 재밌는 정당이더라고요. 이게 나이젤 페러즈라는 사람이 아무튼 굉장히 좀 신기한 사람이긴 한데 그렇고 이제 트럼프도 또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부침들이 있고 한편은 너무 극우화된다, 뭐 너무 편향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파 정당은 스스로의 쇄신과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그간 보수 정당이 돌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간 보수 정당이 소홀해왔던 사회적 약자나 복지 정책이나 등등에 기꺼이 손을 내밀면서 다시 한번 기사회생했던 사례들이 늘 있었다라는 나름의 결론을 좀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표인데 요번 총선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 출구조사였습니다. 70대 이상 국민의힘 압도적입니다. 60대 이상도 마찬가지로 이때 한 6.5 대 3.5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50대가 조금 그런데 지금은 아마 50대가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을 겁니다. 40대는 이 70대와의 반청 반대 30대 절반 정도 되고요. 20대는 확실히 이 보수정당 지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대포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40대, 50대가 우리 안 찍으니까 20대, 30대와 60, 70대를 이렇게 묶어서 40, 50대를 포위하자.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이기자가 사실 세대포이론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저 지역에서 선거를 하고 우리 유권자분들을 만나고 당원분들을 만나게 되면 70대 이상의 당원분들이 생각하는 보수 정당의 모습과 20대가 생각하는 보수 정당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70대 이상은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정말 전통을 지키고 우리의 유산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고 국가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전통적인 보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정치인들에서 매섭게 비판하시는데 반면에 20대들은 국가가 날 건들면 안 된다. 국가가 왜 나를 건드냐. 완전히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다른 방면도 싫은 겁니다. 왜 이 사람들 우리랑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본인들이 꿀 다 빨아먹고 왜 우리한테 희생하라고 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60, 70대는 우리가 희생했고 우리가 이 나라를 일으켰던 그 장본인들이다. 국가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일으켰던 분이라면 이제 그 민주당들은 그 과실을 얻은 세대다. 우리는 아무것도 여기에서 얻지 못했다. 과실은 40, 50대가 다 가졌고 우리는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20대들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대가 느끼는 보수정당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가는 데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대도 잡고 60대 이상을 잡아야 세대포 이론이 되는데 정말 이질적인 그 두 집단을 한 지붕 두 가족에서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대표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여기를 좀 대표하는 정치인이 좀 필요하겠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면 좋겠다. 우리 여기 뒤에 김채수 위원장도 왔는데 우리 당 이제 대학생 위원장이시고 저런 역할을 잘 해주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주어진 시간이 다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그리고 잘 모르는 거는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저 스스로도 이제 보수 정당의 이 부침을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평생 뭐 보수 정당 지지했던 사람이고 보수 정당에 몸 담고 어쨌든 우리가 잘 돼야 보수 정당이 잘 돼야 대한민국 잘 된다는 생각이 너무 확고한데 계속 이런 선거의 패배 이런 것들을 겪다 보고 또 그걸 또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 문제의식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좀 저한테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